2교시 우리가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세번 문제인데요. 자, 지금 29회, 30, 31회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20번 문제는 세번 문제예요. 학교론 문제가 세번 문제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하죠. 취득, 보유, 처분입니다. 자, 국세라는 것은 국가의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징수고요. 조세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징수거든요. 조세거든요. 국세와 지방세가 다르죠. 그럼 국세하고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요새 보유가세를 많이 또 중과시키죠. 그래서 보유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가 되고요. 재산세가 지방세죠. 자, 그럼 요것만 좀 보세요. 제가 이제 감정평가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론에서 나오는 거는 요것만 좀 출제가 됩니다. 처분은 양도소득세잖아요. 양도소득세. 자,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취득할 때 내는 거. 등록면허세라는 게 있죠.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들어보셨죠? 상속세나 증여세. 그 다음에 인지세가 있죠. 세 가지. 그다음 우리가 이 국세에 들어가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가세며 누진세. 자, 누진세는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가표 표준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달라요. 얘는 토지주택이고 항공기, 우리 선박 이런 것도 이렇게 건축물도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를 암기해 주시면은 국세는 많은 걸 암기하실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건 편법으로 지방에 갑이라는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요. 어떤 그 지방에 지금 흘러가는 부동산의 흐름을. 그래서 우리가 본사에 와서 등록을 하죠. 그 지방 취재 등록만 암기하시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해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럼 20번을 만족하는 거는 딱 하나, 3번밖에 없죠. 그다음에 21번 좀 쉽게 또 주게 됐죠. 자, 합니다.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21번 문제는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재화의 동질성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원인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불안정 경쟁,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당연한 걸 얘기했는데요. 5번이 정답이죠. 자입니다. 주거복지 정책이 하나 틀린 것은 자,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외부 지원 없이가 아닙니다. 항상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및 채권에 반영해서 재원을 조달하거든요. 지원을 안 받는다는 건 당연히 들었죠. 건설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맞는데, 자, 공공주택은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나죠. 가격 싸게끔 공급하니까.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한 건 맞고요. 정부가 임대료 경영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자, 가격을 낮추면 공급을 안 하겠죠. 인간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하겠고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주거 실적 수준도 높아지겠죠. 자, 더 좋은 주택 살 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3번은 좀 쉽게 냈죠. 자, 23번은 무이업률이 하락하면 요구도 같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2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3번이 정답인 게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은행이자 같이 정기예금 이자는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그럼 얘는 위험하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위험 할증률을 더하죠. 부동산 위험하니까 할증의 대가가 되겠죠. 그럼 얘가 하락하면 얘도 하락하죠. 그럼 무위험률 하락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도 하락한다고 하셨죠. 1번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개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으로 피할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감소할 수 있다.
투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한다는 게 현금화가 안 되는 게 유동성 위험이죠. 자, 평균은 수익이 분산은 위험인데요. 그 지배율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이계수라고 하는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위험의 측정치를 갖고 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4번. 자, 이것도 별표 3개.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 변형했지만 자주 출제되는 우리 계산 문제예요. 자, 그래서 기업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자본을 구하는데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여러 가지로 제가 연구를 해봐도 가장 쉬운 거는 내 돈이 내려간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돈이 내려가고 자기 자본이 내려가죠. 순소득에 대한 수익에다가 가격 상승분이 있으면 더해줘요. 가격 상승분. 그 다음에 이자를 빼주는 거죠. 이자. 자, 이자라는 거는 타인 자본에서 타인 자본에 대한 은행이 이자율을 먹겠죠. 그럼 우리가 니은번을 갔을 때, 자, 얘는 기업은 타인 자본을 없애주잖아요.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전체가 내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0억 대비 자, 문제를 풀었으니까 3천만 원이 이제 그 투자액이 되죠. 수익이 되고 가격 상승분이 얼마예요? 10억이 2%니까 2천만 원을 번 거죠. 그럼 합이 5천만 원에 대한 수익이 생겼네요. 그런데 이자가 없으니 자, 우리가 5천만 원이 났더니 0.5억이라고 됐잖아요. 그럼 0.5를 나누기 10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0.05니까 5%다. 이렇게 하고 가고요. 자, 두 번째는 타인 자본을 빌렸어요. 50%면 내 돈은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내 돈은 5억이 들어갔죠. 10억에서. 그럼 5억을 밑으로 깔고요. 깔고 자, 여기서 5천 번 건 똑같죠. 자, 이자를 빼야 되는데 타인 돈이 5억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4%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빼는 거는 나중에 빼고 어차피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자, 이건 0.5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5를 갈게요. 자, 5 곱하기 4%를 5 곱하기 4%를 누르면 0.2억이 되죠. 그러면 어차피 0.5에서 0.1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0.5를 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0.3억이 된다는 거는 이건 무시하시죠. 이렇게 해서 0.3억이 되는 거죠. 자, 이걸 5로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0.06이 되니까 6%다. 마이너스는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얘기냐. 어차피 얘를 줬고 얘를 빼느니 아예 빼서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답이 되잖아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나온 건데 그래도 추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우리가 기출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5번이 난이도가 그래도 높았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현금 흐름에 대한 것은 자, 따로 나왔지 이걸 같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영업소득은 운영, 영업현금흐름이고 세전지분 복귀액은 매각대의 흐름이거든요. 자,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을 아셔야 되는 푸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기업 가하고 나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가는 순영업소득을 딴다는 것은 자, 요거는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영업현금 흐름에 대한 거죠. 계산. 그 다음에 나를 따진다는 것은 세전지분복귀액은 우리가 지분복귀액 계산이지만 매각이죠. 매각 현금 흐름의 계산입니다. 자, 그럼 앞자만 딸게요. 다 적을 시간 없죠. 가공기 유용순이죠. 가공기 가능총수는 공시를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요. 유형순 유효총소득에다가 영업경비를 빼죠. 순 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요. 그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면 영업소득세를 빼죠. 그러면 우리가 세후가 되겠죠. 이 순서를 맞히셔야 돼요. 자, 그럼 유효소부터가 똑같이 들어가요. 매각은 그래서 매도 가격부터 시작하고 매도 경비를 빼죠. 경비를 빼고 그러면 순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상환하지 않는 미상환 저당 자금이죠. 미상환 저당
잔금이고 세전 현금수지보다는 세전 지분복귀액이에요. 다 들어가야 되죠. 세전 지분복귀액을 다 적어야 되죠. 그다음 여기는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푸는 문제거든요. 난이도가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순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순소득과 관련되는 필요한 항목은 자, 기억하고 미음이죠. 기타 소득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미음. 재산세는 영업 경비에 재산세가 포함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산정해야 되니까 미음이니까 우리가 2번 아니면 3번이네요. 자, 근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되니까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매도라는 게 들어가면은 요쪽이죠. 그럼 요쪽은 매도 경비 알아야 되고요. 미성한 저당 잔금 알아야 되죠. 자, 양도소득세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세전 지분 복귀이니까 정답은 2번인데 난이도 높죠. 정확하게 영업현금 흐름을 우리가 이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을 비교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게 떴던 우리가 가로치기 문제였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자, 몇 번이죠? 우리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6번입니다. 자, 화폐 시장 가치는 뭐 계산이 아니면은 쉽게 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자, 5번을 이제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자, 현재 5억이 있어요. 5억 원의 동그라미. 자, 5억 원은 딱 한 번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시불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 상승했다는 것은 매년이 나갔다고 해서 연금이 아니라 이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에 붙어야지만 연금이죠. 자, 5년 후가 나왔죠. 자, 5년 후가 나오면 뭐죠? 자, 이거는 내가 계수죠.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게 정확하죠. 자, 1번은 해설을 보시는데요. 자, 왜 틀렸어요? 잔금비율과 상환비율 합치면 1이 되죠. 감침계수와 역순원은 미래가치니까 연금의 미래가치와 쓰죠. 자, 3번은 좀 특이하게 냈는데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 들어가야 되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감침계수나 저당상수는 다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빌려서 갚아 나가는 거니까 저당 대출을 받는 경우 저당 대출 매기한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한다. 자, 우리가 다 앞쪽에서 배웠던 이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게 다 들어간다면 일시불의 이제 내가 계수는 다 복리 계산이에요.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다 복리로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7번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이제 투자 파트가 좀 어렵죠. 어려워서 이 투자 파트, 경제론, 수용과 감정평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27번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기억 맞죠? 내부수익률법, 그다음에 수년제 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합니다. 수년제 가치가 0이 되는 경우는 단일 투자했을 때는 하나 했을 때 수익성지수 1이 되죠. 자,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사용하죠. 내부수익률법은 쉬워요. 그 제목 위주로 내부수익률로 사용하고 수년제 가치법이 시장이자가 아니라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죠. 자, 회계적 이익률은 투자의 이익률이 목표이익률보다 높아야 되죠. 이익률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하고요. 합리적이다. 자, 미음. 내부와 실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부들과 요구수익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죠. 정답은 2번이다. 기억, 니은, 일본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좀 추천을 하는 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응용에서 조금 어렵게 떴죠. 우리가 공부를 정확하게 아셔야 이 수식을 아셔야 푸는 문제죠.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자, 순소득 승수, 그 다음에 채무불이익률, 세후현금 흐름 승수,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가공기 유용순을 보는데 유용순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용순, 부세영세, 자, 부세영세까지 다 구해야 되죠.
부세, 영세. 자, 그러면 위에서 영업경비를 빼고 순소득이 나오면 부채 서비스를 빼줍니다. 그럼 세전이 나오니까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가 되겠죠. 여기까지 다 알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거죠.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는 승수법은 투자액이 올라가는데 총순까지는 총투자액이 올라가죠. 총투자액을 앞에 소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다는 거죠. 지금 하나씩 한 다음에 대입시키면 돼요. 파이팅 하시고요. 그러면 총투자액이 아까 얼마나 했어요? 총투자액이 우리가 15억이죠. 그럼 15억에다가 유효 총소득 승수를 6을 적어놓죠. 그러면 나누면 되잖아요. 밑은 나눕니다. 자, 15억 나누기 6을 때려볼까요? 그럼 2.5억이 되죠. 2억 5천이라는 뜻이죠. 그럼 2억 5천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효서부터 2,500만 원. 자, 여기다 영업경비가 얼마예요?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 40%죠. 자, 그러면 자 2억 5천에다가 자, 그냥 정확하게 칠게요. 자, 마이너스 40%를 누르면 1억 5천이 나오죠. 1억 5천. 그러니까 1.5억이죠. 여기다가 40%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이게 1억이기 때문에 자, 1억 5천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40%를 곱하면 돼요. 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2억 5천이 나왔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40% 누르면 1억 5천이 순소득이죠. 여기서 자,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되잖아요. 부채 서비스액 6천이죠. 그럼 0.6억이잖아요. 그럼 1.5에다가 빼기 0.6억을 때리면 0.9억이라는 건 9천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영업소득세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영업소득세라는 것은 1,000이죠. 1,000, 0.1억이니까 0.8억이 우리가 8천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후 현금 소지가 8천만 원이다. 0.8억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순소득 승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순소득 승수.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자, 총투자액이 올라가죠. 15억이 올라가고 아까 1.5억이 순소득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10이라는 거 아시겠죠? 채무액률입니다. 채무액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그 산식을 알아야 되는데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채무불이익률이죠. 채무불이익률은 이게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낮을수록 좋다니까 이 위에 게 작아야 돼요. 그럼 유효 총소득이 내려가고요. 항상 유효가 붙습니다. 유효 총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나가는 비율이죠. 자, 그럼 부채 서비스액 다 구했잖아요. 유효가 2.5억이고요. 영업경비가 1억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0.6억이니까 1.6억을 1.5로 나누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6을 자, 나누기 2.5로 나누면 되잖아요. 0.64 떨어지니까 6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나중에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널널할 때. 세후 현금 흐름 승수입니다. 그럼 세후 현금 흐름 승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세전과 세후는 지분이 올라가죠. 그럼 지분 투자액을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총 투자액이 15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 4억이라는 것은 자, 15억에서 4억을 빼면 11억이 우리가 아시죠? 15억에서 4억을 빼면 4억이 돈을 빌린 내 돈이 되겠죠. 내 돈이 4억이 나왔네. 4억 나왔죠. 여기다가 세후 현금 흐름을 나누게 됩니다. 얘가 0.8이 되나요? 그럼 4억에다 0.8억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자, 4 나누기 0.8을 나눠버리면 5가 되네요. 5. 자, 그래서 10, 64, 5 이렇게 되겠죠. 난이도 상입니다.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1번
29번으로 갈게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관련해서 안에 들어갈 경우는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사금법인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은 시장 위치적 위험,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 있었죠. 그럼 이건 당연히 투자 재원이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가 이자에 대한 채무례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 상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가중한다는 건 부채를 많이 빌릴 자금의 융통인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쉽게 나왔네요.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각각 하다가 난이도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28번에 비해서 29번은 더 져먹기죠. 5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가서 이 금융 파트를 냈죠. 자, 30번을 본다면 앞쪽에 했기 때문에 한 것은 없니 앞쪽에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더당 상환 방법이 출제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자, 오는 거 들어갑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자, 우리가 그 맞는 질문이죠. 앞쪽에서 제가 원리금 균등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원금 균등은 어떻게 또 우리가 이루어지냐 들어보죠. 자, 당연히 원금 균등이라는 거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글씨에 나와 있잖아요. 그 원금이 균등하다라는 얘기죠. 원금이 균등하면서 자, 상환되면서 남아있는 데 이자를 적용시키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적어지겠죠. 처음에 상환해야 할 이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고 점점 이자가 줄죠. 그럼 전체적인 원리금이 초기엔 많다가 점점 줄어드니까 체감식이라고 했죠. 그럼 정확하네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는 매기간 상환해야 될 원리금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원리금도 감소하고 원금도 점차적으로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원금의 잔액도 줄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 앞에서 나왔는데 노린 게 원리금 균등이죠. 매기간 상환할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자, 그래서 원리금 상환 방식은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들어갈게. 원리금 상환 방식은 원금이 점점 증가한다고 하셔야죠. 이자는 점점 줄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점차 원금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디귿에 점증 상환 방식은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에 해당되는 젊은 층이 맞죠. 차입자재 적합하다. 자, 그럼 기억하고 디귿번만 맞네요. 그 다음에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 중 총 이자 수익의 크기는요. 자, 이건 여러분이 좀 제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초기에 원리금 내는 거와 잔금은 다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쪽에서 했긴 했어요. 근데 또 잊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도움을 드리면 자, 리을은 이제 틀렸는데요. 이렇게 잡읍시다. 자, 어때요? 초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가장 많이 내고요. 그다음에 자, 원금 균등이 제일 많고 원리금 체증식이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초기고요. 만기입니다. 상환 기간이. 자, 그러면 이제 편법으로 자, 이건 제가 원리금이라고 해놓고요. 초기 원리금이 누가 많이 내느냐. 자, 이건 잔액입니다. 원래 잔액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었는데요. 그냥 잔금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초기에 많이 내면 점점 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원리금 균등부터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에서 강의할 때 130씩 균등하잖아요. 그럼 체증식은 우리가 젊은 신혼부부가 처음에는 소득이 적다가 점점 많아지니까 처음엔 이자 지급도 못 미치죠. 그 원금 균등 하나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원금 균등은 초기에 제일 많이 내겠죠. 200. 점점 주니까 체감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리금이니까 이것도 원리금이겠죠.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증식 상환 방식이 중도 상환할 때 잔액이 제일 많이 남겠죠. 많이 남는다는 것은 납부할 이자와 누적된 원리금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그 중간이고요. 원금 균등 방식이 가장 잔액이 적겠죠. 그러면 납부할
전체의 원리금 상환 누적액은 적겠죠. 자, 그래서 원금 균등이 됩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 수익 크기는 잔금에 대한 순이에요. 그래서 체증, 점증시,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 균등 하셨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0번의 정답 2번. 자, 31번도 앞에서 했는데 우리가 리츠는 자, 법만 알기 때문에 법에 대한 것만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리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우리가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그 해에 공인중개사 뺏겼는데요.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상법에서는 현물출자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법과 리츠는 상법을 두 가지 적용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되는 현물출자가 안 됩니다. 그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자본금이 533, 자기관리 5억이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533. 그래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의 설립자본금은 3억이다. 자, 앞쪽에서 이제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인데 뺐네요.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용을 될 수도 있다. 위탁관리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립이 가능하죠.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32번은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사업주가 특수 목적 계산 프로젝트에서 설립하죠. 따로 분리하죠. 그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특정 프로젝트로 향후 일정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의 고속도로를 톨게이트를 받는 사업성이다. 그럼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잖아요. 사전 계획에 따라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가는 것이지 이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하는 게 아니죠. 자, 2번 우리가 부의금융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장부의 금융. 그럼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우리는 이제 이 자체적으로 사업주의 대차조표에 기록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추가로 부채 계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을 하더라도 대출기한 채권 회수가 영향이 없다? 아니죠.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채권 회수가 영향이 있다는 거죠.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하게 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루어집니다. 자, 4번도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좀 재밌는 거는 그 해에 나왔던 3월 달에 보통 감정평가사의 학교에 나왔던 게 30일, 30일에 유사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뺏겨낸 거예요. 뭘 뺏겨냈냐? 32번에 4번이 그 전에 공인중개사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 회사는 일반적으로는 다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입니다. 자, 물론 실체 회사는 있지만 명목회사 같은 경우는 일정 작용 요건을 받으면 법인세를 또 감면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합니까? 자, 앞쪽에서 제가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시행사, 시공사가 자체 계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 계좌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PF의 자금 관리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며 사업비 공정으로 투입명한 자금 집행을 하고 자, 따로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가졌어야 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죠. 자, 33번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좀 분석을 한다면 가장 어렵게 떴던 저당 상환 방법의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조금 쉬었다 가는데 자, 이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원금이 균등하지 않죠. 그러면 2회, 3회차까지 어때요? 원리금에 대한 거는 구하기 쉬워. 왜? 융자액에다가 그냥 저당상수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금이라는 것은 원리금을 구한 다음에 이자를 빼고 잔액이 남거든. 그럼 잔액이 또 줄면 거기다 빼줘 버려야 돼요. 자, 근데 요게 재밌는 게 31회 때 응용했던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33번은 좀 편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편법을 이용해서 31회 때가 굉장히 잘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은 33번이 가장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조금은 우리 계산 방식을 제가 쭉 표를 그려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한 전달을 하고 또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3교시로 들어가도록 하죠.